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9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부르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율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하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Come on. Good morning 햇님도 good morning 참새도 good morning 다 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Good morning 햇님도 good morning 참새도 good morning 다 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민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있는 곳에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사 언제나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2주에 걸쳐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같이 자연 생태계를 돌보고 있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파괴하며 개발하고 생물들을 다 잡아먹어서 멸종시켜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15세기 서양의 일부 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많은 생물들을 사냥해서 멸종시켰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등 잘못된 일들을 벌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의미를 이끌어내는 책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경우 15세기 기독교인들처럼 돌이키기 힘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과 같이 다스려라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WBC 주석책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인류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따라서 그것들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루면서 자애로운 왕처럼 자연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았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려야 한다. 인간에게는 지구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멸종시키거나 파괴할 권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먼저 살펴본 주석책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인간 마음대로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거나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로서 지구의 자연 생태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돌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생태계, 특히 동물들을 어떻게 학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죠. 친구들, 동물원이나 수족관, 기타 동물 체험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즐거울지 모르나 동물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알고 관람하는 동물원들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동물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관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동물원이나 동물 관광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물원이나 동물쇼를 보며 무엇이 하나님과 같이 돌보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 강아지 공장에 대해 뉴스나 동물농장 같은 TV 프로그램들을 통해 들어봤을 겁니다. 애견샵에서 분양되는 강아지들 대부분이 불법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입니다. 좋은 강아지 공장도 있지만 상당수의 강아지 공장은 비위생적이며 강아지들에게 제때 밥을 주지 않거나 병에 걸리면 치료도 받지 못하는 등 좋지 않은 환경이 대부분입니다.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컷 강아지들은 강아지 공장에서 평생 새끼만 낳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부의 단속으로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강아지들이 강아지 공장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사람들이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을 분양받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 강영욱 씨가 TV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믹스견, 요즘 말로는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하죠. 그런 믹스견보다 골든 리트리버, 비숑, 푸들 등 순수 혈통의 강아지만 찾기 때문입니다. 순수 혈통의 강아지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 불법 강아지 공장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불법 강아지 공장을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아지를 애견샵에서 많은 돈을 주고 분양받지 말고 일반 가정에서 분양받으면 됩니다. 또 순수 혈통의 강아지만 찾기보다 믹스견도 분양받으면 됩니다. 이런 분양 문화가 정착되면 강아지 공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휴가철만 되면 많은 강아지들이 버려진다는 뉴스를 봤을 겁니다. 매년 휴가철만 되면 수만 마리의 강아지들이 휴가지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집니다. 친구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은 충분히 알아보고 키워야 합니다. 특히 강아지의 경우 각 객체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귀엽고 예쁘다는 단순한 이유로 키웠다가는 힘들어서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버리게 되면 사진에서와 같이 야생성을 가진 들개로 변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반려생활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친구들, 유명한 동물원에 가면 왼쪽 화면에 보이는 백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랑이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 저번 주에 말했었죠. 백호는 하나의 품종이 아니라 근친 교배를 통해 태어납니다. 근친 교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족끼리 교배를 시켜 새끼가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호랑이가 근친 교배를 하게 되면 면역 결핍증, 척추 측만증, 구개 파열, 정신장애, 조기 사망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호랑이는 왜 태어나게 하는 걸까요? 동물원에서 백호라는 귀중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 동물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근친교배로 태어날 경우 대다수의 백호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얼굴과 몸이 기형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저렇게 기형으로 태어난 백호는 사람들에게 선보이지 않고 동물원 구석에 갇혀 있다가 안락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근친교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낮은 확률로 왼쪽과 같은 호랑이가 태어나게 되어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 투구개의 헌혈에 관한 영상을 봤습니다. 투구개의 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체 방법을 찾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구개에게서 피를 뽑으면 결국 투구개는 멸종하게 됩니다. 투구개 외에도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실험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방법을 고민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자연 생태계와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푸아그라라는 요리에 대해서도 영상을 봤습니다. 푸아그라는 살찐 간, 기름진 간이라는 뜻으로 프랑스에서 각종 연회나 행사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고급 요리입니다. 왼쪽 사진에서와 같이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의 입에 금속 튜브를 꽂아놓고 1.5kg의 음식물을 식도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날마다 20kg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고기 100인분을 한꺼번에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위나 오리들은 그렇게 매일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강제 섭취하고 갇혀 지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뱃속의 3분의 2 정도를 간이 차지하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배를 갈라 간을 꺼냅니다. 화면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이 강제로 먹이를 먹어서 비대해진 오리의 간입니다. 이것이 푸아그라입니다. 이렇게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까지 저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샥스핀에 관한 영상도 봤습니다. 샥스핀은 상어 지느러미를 말린 것으로 중국 3대 진미 중의 하나입니다. 음식으로서 영양가가 거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비싼 음식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상어가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먹지 말라는 강압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대체 방법 등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샥스핀 대신 식감이 비슷한 버섯을 이용한다거나 인공 샥스핀을 개발해서 음식에 활용하듯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대체 방법을 생각해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선한 방법을 고민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청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청직이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란 단어를 물질 사용에만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청지기라는 개념을 편향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이 모든 자연 생태계를 하나님 자신과 같이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아름답게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돌본다는 개념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또는 강자가 약자를 봐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무엇인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자 또는 자연 생태계를 돌보는 겁니다. 약자나 동물을 인간 아래에 있는 하등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은 우리를 하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변의 약자나 동식물들을 하등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대왕고래는 지구 생명체 중 가장 큽니다. 크기는 30m가 넘고 무게는 80에서 190톤. 이 녀석의 먹이는 아주 작은 크릴새우. 이 대왕고래는 크릴새우를 하루 평균 4톤씩이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식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 대왕고래들이 사는 인도양, 스리랑카 주변의 환경은 충격적입니다. What do you think it's from, Alex? Is it from a ship? 인도양은 이미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면부터 바닥까지 더러운 쓰레기가 둥둥 떠다녔죠. 폐기름부터 온갖 오물까지 뒤섞여서 냄새는 고역스러웠습니다. It's certainly one of the most unpleasant dives I've ever done. 이렇게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폐기름들 결국엔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고래 뱃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고래는 브라이드 고래입니다. 그리고 이 고래는 죽어가고 있죠. 이 브라이드 고래 뱃속에는 거대한 면적의 비닐이 들어 있었는데 이 비닐이 고래 소화관을 막고 있어서 식사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 속에 이 고래는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고래한테만 일어나는 일일까? 우리 인간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생산하기도 쉽죠. 한때 플라스틱은 꿈의 소재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내구성은 큰 단점이 됩니다. 플라스틱 제품 대다수는 썩지 않고 지구에 고스란히 남게 되죠. 전 세계 플라스틱 제품은 1년에 3억 톤을 넘게 생산합니다. 미국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만 매년 380억 개. 병만 따져서 이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량은 136kg.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난 10년간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이 그 이전 100년 동안 만든 플라스틱보다 훨씬 많습니다. 2050년 무렵 세계 인구가 거의 100억 명으로 급증하면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은 지금보다 3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플라스틱 제품의 아주 일부만 재활용되고 절반 이상은 일회용으로 쓰여지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땅과 바다를 질병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This is all some of the rubbish that we found in the floating jetsam and flotsam in the ocean. 북미의 오데호입니다. 오데호에서 발견된 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 물가나 호수 바닥에 가라앉지 않는 쓰레기는 운하나 하천을 통해 대서양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바다에는 연간 800만 톤가량의 플라스틱이 버려집니다. 이렇게 바다로 나간 플라스틱은 지구 대양의 순환 해류, 환류를 타게 됩니다. 이 환류가 지구 전역에서 모인 쓰레기들을 환류 중심부로 모으고 또 이 쓰레기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냅니다. 이 쓰레기는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됩니다. 북태평양의 쓰레기 섬은 텍사스 주의 2배나 된다고 하죠. 대서양에도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북대서양에 미세 플라스틱만 3,400톤가량 있다고 하죠. 바다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 말고 바닷속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보죠. 과학자들은 소형 원격 무인 장치를 이용해서 수심 2.5km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And the plastic bottle. See a plastic bottle exactly. We're now starting to see more and more plastic.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는 떠내려온 플라스틱 병만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 플라스틱은 영원히 분해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외에도 배에서 쓰는 공기 주머니, 불발탄에 낡은 낙하산도 있습니다. So let's go fishing for plastic. All right, let's do it. 과학자들은 바닷물 샘플에서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오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깨끗해 보이는 반짝이는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결과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이 깨끗해 보이는 바다에서도 플라스틱 조각들을 건져냈죠. 그나마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들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위험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입니다. 자, 이것들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플라스틱 스모그입니다. 이 플라스틱 스모그는 아주 작은 입자로 바다 곳곳에 안개처럼 퍼져 있습니다. Very tiny. Look at this. Michael, I think we found our first node. Yeah, exactly what that is. The pre-production pellets. Those things float all around the world, don't they? 이곳은 바닷속 깊은 곳의 바닥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흙먼지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수많은 입자 중 대부분은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서지중해에선 플랑크톤과 플라스틱의 비율이 무려 2대1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일회용 플라스틱 라이터를 바다에 버렸다고 칩시다. 이 작은 플라스틱은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과 파도, 염분 때문에 더 작은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더 작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분해되는 거죠. 이 플라스틱은 크기만 작아질 뿐 그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또 화장품이나 세안제, 치약 등에 들어가는 마이크로비주도 큰 문제입니다. 이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발생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과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시킬까? 생태계의 기본 원리는 먹이 사슬입니다. 플랑크톤이 있으면 이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이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 이 물고기를 또 더 큰 물고기가 먹고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이 먹이 사슬의 생태계를 완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After I dried the sample, I hand-picked the pieces of plastic. This is what we found. So what this means is the feeding that's occurring on the surface of the ocean. 작은 물고기는 떠다니는 작은 것들을 모조리 먹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수면에 떠다니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도 함께 먹죠. 이렇게 물고기는 일생 동안 플라스틱 조각들을 먹으면서 이 물고기의 뱃속에는 플라스틱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물고기를 다른 물고기가 먹고 또 이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먹고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오다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최상위 포식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류를 섭취하면서 동시에 플라스틱도 함께 먹는 겁니다. Does that mean then this plastic is getting inside of us? 바다는 세계 최대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26억 이상의 사람들이 바다를 주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고 있죠. 하지만 이 바다 음식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화학 물질을 흡수하고 독성을 일으킵니다. 이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으면 유독 물질이 근육이나 지방으로 전이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부위죠. 독소가 혈류로 들어가면 지방 조직과 주요 기관 주변에 점점 더 축적됩니다. 저장된 지방이 소모될 때 독소는 신체 내를 돌면서 생식과 신진대사, 성장, 신장과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먹이사슬 상위층의 큰 돌고래의 지방층을 살펴본 결과 플라스틱 파생 물질이 대거 검출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물고기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플라스틱에 중독된 물고기를 사전에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과 독성 물질이 축적된 물고기를 우리 인간이 굽고 찌고 끓여 먹는 겁니다.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최근 연구를 보면 인도네시아 시장에 나온 생선,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생선 64마리를 조사했는데요. 약 4분의 1 개체 수에서 인공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생선에선 플라스틱 조각이, 미국 생선에선 플라스틱과 직물 섬유가 발견됐죠. 홍합을 채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해안선을 따라서 진주와 홍합, 어패류들을 채취해본 결과 조사 대상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개류를 먹으면서 플라스틱도 함께 먹는 거죠. 플라스틱엔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에다가 유연성, 투명성,
내구성을 부여하는 유독 물질인데요. 이걸 사람이 먹으면 곧장 호르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서 건강도 악화되고 호르몬의 교란도 일으킵니다. 몸속에 들어온 플라스틱은 정상 호르몬의 활동이나 생산을 방해하고 우리 인체 속에 작용해 간섭을 하게 되죠. 친구들, 영상을 보니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금 바다는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으로 많이 오염되었고 가장 먼저 그 피해를 바다 생물이 받고 있으며 결국 우리 인간이 그 피해를 되돌려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은 과학자들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한 쓰레기 섬입니다.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버린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 바다 이곳저곳을 이동하다가 무풍지대로 모이게 되면서 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한반도의 약 7배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양, 대서양 등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사진가 겸 영화 감독인 크리스 조던이라는 사람이 2009년에 미드웨이라는 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섬에는 알바트로스라는 굉장히 큰 새들이 사는데 새들은 바다로 떠내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먹다가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섬에서 죽은 새들의 사체는 사진과 같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 외에도 많은 바다새들 역시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서 먹다가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드니 북동쪽에 있는 로드아우 섬에는 슴새가 서식합니다.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로드아우 섬에 와서 번식을 하죠. 땅속에 둥지를 짓고 어미새는 밤이 될 무렵 바다에서 먹이를 구해 와서는 새끼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슴새는 먹이와 플라스틱을 구분짓지 못하고 이런 오염된 플라스틱 조각을 그대로 먹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새끼 슴새를 연구소로 데려와서 뱃속을 확인했습니다. 새끼 슴새의 뱃속에선 폐기름과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생후 90일밖에 안 된 새끼 슴새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은 무려 276조각이 나왔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새 몸무게 15%나 차지합니다. 이 조그만한 새끼 슴새는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 때문에 도저히 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다 자란 새 뱃속입니다. 이 새의 뱃속에도 플라스틱으로 가득입니다. 이 새는 플라스틱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아 죽은 게 확실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작은 것부터 큰 것, 뾰족한 것과 동그란 것까지 플라스틱이 정말 많습니다. 성체 슴새 한 마리에서 플라스틱의 조각은 235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70kg 남성의 윗속에 10.5kg의 플라스틱이 가득이란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바다새의 90%가 플라스틱을 먹은 적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태계는 어떨까요? 2019년 붉은 바다거북의 사체가 해안가에서 발견됩니다. 이 거북은 길이 70cm에 무게 50kg의 성체, 부검 결과 기도 안에서 하얀 거품이 나왔습니다. 그물이 몸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익사한 거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국립생태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45마리의 바다거북 폐사체를 부검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31마리의 몸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이 중 15마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섭취 때문에 죽은 것으로 밝혀졌죠. 2018년에는 제주도에서 방류됐던 새끼 붉은 바다거북 한 마리가 방류된 지 11일 만에 죽은 채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뱃속에서 200개 넘는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11일 만에 그 많은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먹고 죽게 된 거죠. 방금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바다거북이 역시 많은 해양 쓰레기 중에서 특히 비닐봉지를 자신이 좋아하는 먹이 해파리로 인식하여 먹다가 죽게 됩니다. 또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쳐놨다가 수거하지 않아서 많은 바다 생물들이 그물에 걸려 고통을 받거나 죽기도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바다사자나 물개, 거북이, 고래 등 많은 바다 생물들이 그물이나 낚싯줄에 걸려
묶인 곳이 점점 살을 파고 들어가 심각한 상처가 생겨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국내 연안에서 매년 11만 4천 톤 이상의 생활 폐기물과 목재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쓰레기 중 60% 이상이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다 보니 해양 쓰레기에서 플라스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주는 아주 넓기 때문에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의 과학기술은 아직 거기까지 닿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구의 수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즉 인류는 영원히 지구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지구의 자원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 인류가 살기 힘든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가뭄, 그리고 몇 달에 걸친 산불 등이 기후변화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지금의 속도로 본다면 가까운 미래인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최소 1.5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것밖에 오르지 않는데 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는 태양에너지 변화처럼 자연현상에 의한 것도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급격한 온도 상승은 인간이 활동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졌고 지구의 평균 기온과 평균 해수면이 올라갔습니다. 세계기상기구 기후변화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1.1도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했고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동식물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더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더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1도 올라봐야 체감도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난리야.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오르게 되면 북극의 얼음은 빠른 속도로 녹아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 고도가 낮은 섬은 침수하게 되고 폭염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많은 농부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식량을 생산하지 못해 식량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일부 국가의 사람들은 굶주림 때문에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태풍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은 멸종하게 되겠죠. 만약 지구온난화가 가속돼 지구의 온도가 3도 오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은 파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 북극 생물 절반 이상이 살 수 없게 되며 침수로 인한 피해가 급증할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6도 오르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1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전체 생물의 30%가 멸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서서히 멸종하게 되겠죠. 아니 어쩌면 그 전에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 더 빠른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정에서 195개의 국가들이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1.5도 이내를 목표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도로 합시다. 1.5 좋습니다. 1.7, 1.5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한 이유는 2도가 넘으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기후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가 2도 올랐을 때보다 1.5도 올랐을 때 변화는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의 고효율화가 필요합니다. 또 산림, 갯벌, 습지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자연 생태계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탄소 중립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를 거짓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일어나는 홍수, 산불 등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기후변화로 북극의 빙하들이 녹는 등 환경이 변하여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자신들이 사는 서식지를 벗어나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가서 먹을 것을 찾는 북극곰들의 모습입니다. 북극곰이 사는 곳은 도시로부터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또 서식지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하니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2040년쯤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2019년 그린란드에서 기온이 높아져 빙판 표면의 절반가량이 녹아 썰매 개들이 얼음 위가 아닌 얇은 물 위를 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1.2m 두께의 얼음인데 기온이 높아져서 얼음 위로 물이 고여 물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상 최대의 폭우가 내렸고 독일과 벨기에에도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 홍수가 났으며 미국 서부에서는 54.5도의 폭염과 그로 인한 산불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캐나다에선 폭염으로 7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역시 큰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듯 지구는 매년 이상기온으로 각종 환경재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과정을 풍자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친구들, TV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6번째 대멸종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대멸종이란 지구에 다양한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 수많은 종들이 생겨났지만 이들 중에 99%는 해성 충돌이나 화산 대폭발이나 극심한 빙하기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대멸종의 사건이 지금까지 5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환경 파괴로 6번째 대멸종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대멸종은 주로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멸종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멸종을 앞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6번째 대멸종의 가장 큰 신호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의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기온이 1.6도 더 오르면 지구 생명체의 18%가 멸종하고 2도 오르면 빙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3.5도 오르면 해수면 높이가 7m 상승하면서 바다에 잠기는 나라들이 많아집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한 만큼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돌보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현재 지구에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연을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돌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같이 돌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연을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돌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자연을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돌볼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모든 것들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가사처럼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를 가나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손소독을 자주 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와 손소독은 습관처럼 계속 해야 합니다. 두 번째, 10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곳에 놀러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